알리바이를 확립하기 위해 범인이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메리엇이 말했었잖아. 그는 기분 전환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싶어지는 날이라고 말하면서 이 주제를 꺼냈지. 고가교 살인사건. 고가교 살인사건 6번째 시간인데요. 정말로 말 그대로 야단법석 추리 이야기입니다. 고가교에서 떨어진 한 남자의 죽음을 둘러싸고 골프가 취미인 4명의 남자가 추리를 이어가는데,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범인의 행적과 심리를 분석하던 중 리브스가 특정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범인이 그 남자를 살해하기 위해 어떤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알리바이를 만들어냈는지 상세히 나열하는데요. 과연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코지한 미스터리, 고가교 살인사건 6번째 이야기 들려줄게요. 이 책 들어봤니? (19화) 모던트 리브스의 혼잣말. 그들이 떠난 뒤 한동안 모던트 리브스는 안락 의자에 앉아 가장 까다로운 과제인 지적 영감을 찾아 헤맸다. 단순히 예술적인 영감은 우리가 길가에 있는 꽃을 보거나 연인을 보았을 때, 즉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찾아오지만, 지적인 영감은 머리에 젖은 수건을 두르고 앉아 의지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지적 탐구 과정에서의 영감은 사실과 문제를 끈질기게 직시할 때만이 영감이 떠오른다. 리브스에게는 지금이 바로 그런 순간이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단서는 체포된 데버넌트를 무죄로 만들기 충분했지만 그를 대신할 범인을 지목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골프공. 그는 계속해서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철로 옆에서 발견된 골프공. 살해된 남자가 떨어진 지점에서 몇 미터 뒤에 있었지? 틀림없이 뭔가 관련이 있을 텐데. 도대체 뭐하고 관련이 있는 거지? 불이 꺼진 벽난로 앞에서 고민을 거듭하던 리브스는 모자를 집어들고 밖으로 나갔다. 반은 의도적으로, 반은 생각에 사로잡혀 그는 뚝 위로 이어지는 가파른 길을 올라 출입 금지된 철로 구역으로 들어섰다. 성 루크의 여름이 지속되면서 안식일의 조용한 분위기가 가을 정적과 어우러져 더 이상 메뚜기나 까마귀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는 고요함이 마을을 감싸고 있었다. 저 아래에 골프를 치는 사람들이 보였는데, 그들은 희망과 두려움 사이에서 일상을 살아가며 마치 경건한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진지해 보였다. 고든과 카마이클은 이제 3번 홀에 있었고, 리브스는 그들을 향해 손을 흔들 수도 있었지만 카마이클은 항상 공을 칠 때 너무 과하게 준비하는 경향이 있었다. 저 멀리에 방치된 집이 있었는데 그 자체로 2층 과거의 고요하고 쓸쓸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고, 그 주변의 모든 것은 마치 졸음에 빠진 것 같았으며 오직 모던트 리브스만이 범죄를 추적하기 위해 걷고 있었다. 그는 철로 바로 밑뚝에 몸을 길게 뻗고 누웠다. 자, 그는 혼잣말로 크게 말했다. 너는 이제 런던에서 빈버로 가는 급행열차를 타고 있어, 모던트 리브스. 이 열차는 웨이포드에서 한 번 정차했지. 아마 여기 아닌 곳에서는 더 자주 멈췄을 거야. 왜냐하면 안개 낀 날이라 안개 신호가 자주 울렸을 테니 열차는 느리게 달렸겠지. 만약 네가 다른 승객에게 권총을 쐈다면 아마 다음 객차에 있던 사람들은 그 신호를 안개 신호로 착각했을 거야.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을까? 아니,
총에 맞았다면 상처가 있을 테고 부검에서 밝혀졌겠지. 그러니 이 방법은 진전이 없겠어, 친구. 기차 안에 네가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그리고 너는 오늘 그를 죽이고 싶어 해. 왜냐하면 그는 방금 파산했고 만약 그가 죽은 채로 발견된다면 사람들은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생각할 테니까. 너는 그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했었어. 그런데 왜 경고했을까? 어쨌든 월요일에 경고했는데 그에게 살 기회를 주려고 한 거지. 아니, 이건 말이 안 돼. 왜냐하면 너는 화요일 전까지 그의 파산을 몰랐으니까. 하지만 화요일 아침에 메시지가 그에게 전달되었어. 그러니까 그의 파산과는 관련 없이 너는 그를 죽일 동기가 있었던 거야. 어떤 동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친절한 데버넌트도 몰랐을 거야. 그는 이 기차가 아니라 3시 47분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어. 너는 월요일에 이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이 메시지는 그가 가지고 있는 책에서 해독할 수 있는 암호가 적혀 있었지. 너는 그가 그 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어쩌면 네가 그에게 준 책일까? 나중에 그 책이 발견되면 너에게 불리할 수도 있으니 너는 그 책을 훔치려 했을지도 몰라. 한편 기차는 계속 증기를 내뿜으며 달리고 있었고 너는 뭔가를 해야만 해. 그를 해치워야 하지. 그는 같은 객차에 타고 있었을까? 아니면 다른 객차에? 만약 다른 객차에 있었다면 그 사이에 통로가 있나? 3시 기차는 연결 통로가 있지만 빈버에서 분리되는 객차와는 연결되어 있지 않아. 아마도 넌 빈버행 분리 객차에 타고 있을 거야. 왜냐하면 철도 직원들은 항상 사람들을 그곳으로 밀어 넣으려고 하니까. 나는 네가 통로에 있는 객차가 아닌 분리되는 객차에 있었을 거로 확신해. 왜냐하면 사람을 죽여서 시신을 처리해야 하는데 누군가 들어와서 표를 보여주세요 라고 말할지도 모르는데 그건 너무 위험하잖아. 그래, 넌 분리되는 객차에 있어. 그리고 같은 객차가 아니라면 발판을 통해서만 너와 그는 연결될 거야. 기차가 움직일 때 발판을 따라 이동하는 건 꽤 어려운 일이지. 하지만 안개 때문에 지금은 기차가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어. 패스턴 위처치 화물 측선과 연결된 신호등 때문에 멈춰 있을 수도 있지. 저기 보이는 저 신호등 말이야. 아니다. 안개 때문에 안 보였겠네? 혹시 너는 그 사람과 같은 객차에 타고 있었을까? 그 정도는 솔직히 말해줄 수 있잖아. 그럴 가능성은 작겠지만 왜냐하면 사람들이 네가 기차에 탄 것을 보았고 나중에 그가 같은 객차에 탔다는 걸 기억할 수도 있으니까. 게다가 살인을 저지르기 위해 철도 노선이 곡선으로 꺾이는 구간을 선택했는데 이 곡선은 그 남자를 던지려는 방향과 반대쪽으로 꺾여. 발판을 따라 이동하는 게 아니라면 왜 하필 그 곡선을 선택했을까? 너는 다른 객차에 있었다고 생각해. 그리고 네 옆에 있는 누군가를 살해하려고 했지. 그런데 발판을 따라 이동해서 그를 공격하지는 않았을 거야. 그랬다면 그 남자가 분명 비상벨을 눌렀을 테니까. 그는 1등 객차에 혼자 있었고 너도 그랬지. 어쩌면 그가 잠들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도 네가 알 방법은 없지. 두 객차 사이에 구멍을 뚫었을 수도 있을 거야. 하지만 그래서 뭘 할 건데? 셜록 홈즈의 얼룩끈에서처럼 코브라를 집어넣어서 그를 기차 밖으로 뛰어내리게 하거나 그 자리에서 독살이라도 할 거야? 현실성 없는 얘기야. 너도 잘 알겠지만 코브라를 의심받지 않고 구매하는 건 어려운 일이야. 어쩌면 구멍으로 독가스를 주입할 수 있지 않았을까? 좋은 생각이야. 90점을 주고 싶군. 하지만 리브스, 그다지 실용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다. 생각해봐.
산소통 2개나 큰 풍선을 들고 기차에 탄다면 바보처럼 보였을 거야. 그리고 칸막이에 구멍을 내는 건 안 될 일이지. 아무튼 뭔가를 하려면 창밖으로 몸을 내밀고 있어야 하니까. 물론 기차가 여기 하는 곳에서 멈추면 사람들은 창밖으로 몸을 내밀지. 하지만 그도 몸을 내밀지는 알 수 없어. 그리고 사람들은 보통 기차가 달리는 곡선 방향을 내다보게 되지. 그래야 더 넓은 곳을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남자가 창밖을 내다보게 만들 수만 있다면, 리브스. 침착해. 침착하라고. 그래. 확실히 그렇게 할 수 있겠어. 덕분에 모든 것이 훨씬 더 명확해졌는걸? 자, 너는 지팡이로 그의 머리를 세게 내리쳐 그를 기절시켰어. 사실 그렇게 하면 사람들 눈에 덜 띄었을 거야. 런던 사람들은 그런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지 않으니까. 이렇게 굵은 지팡이. 이런 맙소사. 잠시 후 리브스는 가파른 둑을 따라 약 3미터 아래 무성한 풀숲으로 내려갔다. 그곳에서 리브스는 반쯤 파묻힌 큰 마디가 있는 커다란 지팡이를 발견했다. 이런 지팡이라면 보통의 사람들도 들고 다닐 수 있지만 싸움에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았다. 물론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이건 너무나도 믿기 어려운 일이었다. 게다가 사건이 발생한 지 거의 한 주가 지났는데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은 무기를, 그를 공격했던 무기를 자기 손에 들고 있다는 게 너무 좋아서 리브스는 도저히 믿기 어려웠다. 그 지팡이에는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다. 피도 묻어 있지 않았으며 폭력의 흔적도 없었다. 하지만 힘껏 내리쳐도 접촉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면서도 기절할 정도의 타격을 줄 수 있는 물건이었다. 다음 할 일은 그 귀한 물건을 집으로 가져오는 것이었는데 이게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리브스는 지팡이를 공개적으로 숙소로 가져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만약 살인자가 정말로 그곳에 살고 있다면 그가 지팡이를 보고 경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지팡이를 바지에 숨겨가는 것도 눈에 띌 게 분명했다. 리브스는 지팡이를 숙소에서 조금 떨어진 덤불 속에 감춰두고 골프 가방을 가지러 갔다. 그러고는 가방에 지팡이를 거꾸로 넣어 아무도 모르게 자기 방으로 가져갔다. 고든과 카마이클은 이 발견에 적잖이 흥분했지만 별 도움이 되는 제안을 하지 못했다. 카마이클은 지팡이를 브라더 후드의 무덤으로 가져가 피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라고 했지만 이런 미신은 탐정 세계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결국 지팡이를 숨기고 아무런 위험도 감수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고 의심스러운 인물이 나타날 때까지 보관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 내렸다. 그때가 되면 유용하게 쓰일 게 분명했다. 한편 리브스는 이 사건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생겼다고 믿고 일요일 오후에 랜달 스미스를 방문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고든이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해서 리브스는 자기 차를 타고 갔지만 그녀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자극할까봐 호텔에 차를 주차했다. 소식을 묻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궁금함과 불안감이 담겨 있었다. 리브스는 일주일 전 그녀에게 비판받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자신의 모든 의심과 희망을 털어놓았다. 당신은 천재예요, 리브스 씨. 그가 말을 마치자 그녀가 말했다. 카마이클의 추리가 큰일을 해내는 것 같아요. 리브스가 인정했다. 하지만 카마이클이 어떤 주제에 관심을 유지하게 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항상 다른 주제로 관심을 돌리니까요. 제가 남편과 같은 기차에 타고 있었는데도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는 게 정말 속상해요. 랜달 스미스가 말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칸에 탔더라? 복도가 있는 자리였다는 건 기억해요. 흡연칸에 들어갔다가 기차가 달리는 동안 자리를 옮겼거든요. 기차 출발 시간보다 꽤 여유 있게 도착했으니까 빈버행 열차에 누가 탔는지는 보지 못했어요. 혹시 데버넌트가 당신을 배웅했나요? 네, 그랬어요.
기차 여행은 어땠나요? 어, 정말 느리게 갔어요. 안개가 끼면 이 노선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안개가 끼면 이 노선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왜 위험한지 모르겠지만 우린 거의 모든 신호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니 페스턴 위처치 전에 선로가 굽은 곳에서도 잠시 멈췄었어요. 빈버에서 아는 사람이 기차에서 내리는 걸 보지 못했나요? 네, 아무것도 못 봤어요. 하지만 소포 접수처에 일이 있어서 사람들과 함께 나가지 않았어요. 제가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게 정말 화나요. 괜찮아요. 누군가를 봤다면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을 수도 있으니까요. 리브스 씨,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건 그냥 제 착각일 수도 있지만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감시당하고 있다고요? 네. 어제 당신을 만나려고 기차를 탔는데 토요일이라 그런지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낯선 남자 한 명이 같은 칸에 타고 있다는 걸 알았죠. 이상한 건 그 남자도 오트빌에서 같은 기차를 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침 교회에 가려고 외출을 했을 때 길 반대편에서 그 사람이 저를 지켜보는 걸 본 것 같거든요. 물론 제 착각일 수도 있지만요. 꽤 심각해 보이는데요? 당신 남편뿐만 아니라 당신에게도 원한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요즘 우리 부부는 꽤 떨어져 있었으니까요. 아마도 우연일 거예요. 하지만 그 남자를 다시 본다면 당신께 전화를 드려야 할까요? 물론입니다. 그 남자를 봤다고 연락해 주시면 제가 바로 차를 몰고 가겠습니다. 그럼 그를 좀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을 거예요. 리브스는 생각에 잠긴 채 차를 몰고 떠났다. 그녀의 남편을 살해한 범인이 이제 미망인의 뒤를 쫓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녀가 영적 감각에 예민해서 죽은 남편의 영혼이 그녀를 따라다니고 있다고 느끼는 걸까? 분명 브라더후드는 무덤에서 편히 잠들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의 무덤이 있는 페스턴 오트빌 교회 묘지로 가면 새로운 영감이 떠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부끄럽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가 될 건 없었다. 저녁 날씨는 맑고 쾌적했고 도미하우스로 일찍 돌아갈 필요도 없었다. 리브스는 런던 도로를 타는 지름길 대신 오트빌과 위처치 사이를 연결하는 구불구불한 시골길로 방향을 틀었다. 몇 분 후 그는 교회 묘지 앞에 차를 세우고 묘비 사이로 길을 찾아 들어갔다. 갑자기 하모니움 연주 소리가 들렸다. 저녁 예배 시간이었다. 이 노래 제목이 뭐더라? 내 주를 가까이 함은 아니었던가? 건물 밖으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싶은 유혹을 떨쳐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맞다. 그 찬송가였다. 많은 여성이 찬송을 부르고 있었지만 크고 음정이 맞지 않는 한 명의 남자 목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교회 현관에 서 있으니 시골 교회의 일요일 저녁 예배에서 느껴지는 독특한 분위기가 전해졌다. 기름 램프의 냄새, 못생긴 나무 자석의 투박한 교회 분위기, 일요일 의상, 위선적인 미덕을 기리는 벽의 명판들. 찬송이 끝나가고 있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런 다음 모두가 온 열정을 다해 부른 듯 아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서 있던 사람들이 자리에 앉자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발소리가 났고 이어 메리엇이 선명한 목소리로 성경 구절을 낭독했다. 메리엇이 설교에서 말하고자 한 주제는 분명했지만 그 의미를 전달하는 게 상당히 난처한 듯 보였다. 그는 신도들에게 브라더후드의 갑작스러운 죽음에서
교훈이나 깨달음을 얻도록 노력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죽음이 항상 가까이 있음을 상기시켰다. 그리고 불과 2주 전 브라더후드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했던 연설을 반박했다. 물론 신중한 설교였지만 꽤 뻔한 내용이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부주의함과 무관심 그리고 불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부모님에게서 배운 교훈이나 가르침이 어린 시절에는 도움이 되었을지라도 성인이 되면 극복해야 할 단지 옛 이야기가 아니었는지 우리는 스스로 묻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삶이 다른 곳에서 계속될 것인지 정말로 얻어야 할 면류관이 있는지 자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을 설득하게 됩니다. 저 너머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영원한 것은 없으며 죽음은 단지 조용한 잠과 같을 뿐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가리지 않고 잠을 잘 뿐이라고요. 하지만 오래된 의문이 다시 우리를 찾아옵니다. 죽는 것은 자는 것, 자는 것은 꿈꾸는 것일지도. 그래, 이것이 문제로다. 우리가 이 육신의 짐을 벗어 던졌을 때 죽음이라는 잠 속에서 무슨 꿈이 찾아올지 알 수 없으니 우리는 망설일 수밖에.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이 쉽게 해결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결국 두려움을 극복하는 일은 쉽지 않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모던 트리브스는 설교를 끝까지 듣지 않았다. 그는 차로 돌아가 도미하우스로 운전하면서 다시 혼잣말을 했다. 사느냐 죽느냐. 아, 젠장. 20화. 마침내 증거를 찾다. 리브스는 돌아와 고든의 방으로 갔다. 자기 방은 종종 불쑥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들르는 곳이 되어버렸기 때문이기도 했고 고든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기 때문이다. 정말이지 이 끔찍한 일에 휘말리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리브스가 말문을 열었다. 그 일 때문에 머리가 아픈 거야? 차라리 골프나 치는 게 낫겠어. 해결되지 않을 문제로 걱정할 이유가 없잖아. 난 해결했어. 뭐라고? 해결했다고. 그러지 말아야 했는데. 이봐 고든, 내 방에 들어와서 내 섹스피어 책을 가져간 사람이 누군지 알아냈어. 메리엇이야. 그래? 하지만 설마 섹스피어 책을 가져간 건 메리엇이었어. 그는 저녁 설교를 위해 인형꿀을 찾아보려고 했던 거야. 네가 뭐라고 할지 알아. 모메리를 가져간 건 다른 사람이라고 하겠지. 하지만 아니야. 내가 메리엇의 방에 가봤는데 그 책이 거기 있더라. 세상에, 거기 있었다고? 책상 위에 있었는데 다른 서류로 덮여 있었어. 의도적인 것 같더라. 내키지 않았지만 메리엇의 서류를 살펴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그 중에는 일주일 전 브라더후드가 보낸 엽서가 있었는데 모메리의 불멸성 책을 선물로 줘서 감사하다는 내용이었어. 하지만 이봐, 그건 말이 안 돼. 메리엇이라니, 메리엇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그래, 나도 알아. 나도 생각해봤어. 하지만 사실을 직시해봐. 어제 오후에 내 방에 들어온 건 메리엇이 틀림없어. 난 그렇게 생각해. 아마도 파이프 클리너나 섹스피어 인형꿀을 찾으러 왔겠지. 그건 상관없어. 그러다 책장에 있는 모메리 책을 보고 가져가지 않을 수 없었던 거야. 그 책이 내 손에 있는 한 안전하지 않다고 느꼈겠지. 메리엇은 카마이클이 말한 키와 일치하고 워터스 마이컷 담배를 피워. 그의 파이프는 항상 더럽지. 그래. 하지만 메리엇은 모메리 책을 다른 이유로 원했을 수도 있잖아. 왜 그 책을 가져갔다고
내게 말하지 않았을까? 이봐, 사실을 직시해야 해. 내가 정리해볼게.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고민했는지 상상할 수 있을 거야. 첫째, 메리엇은 브라더후드를 싫어할 이유가 있었어. 그를 싫어할 이유는 있었겠지. 하지만 살해할 이유는 아니잖아. 물론 너와 나에게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겠지. 우리는 성직자의 심리를 모르니까. 메리엇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 이 마을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신앙심을 불어넣으려고 애썼으니까. 그런데 누군가 와서 그들이 가진 믿음마저 빼앗으려고 한다면 메리엇이 어떻게 생각했겠어? 좋아, 계속해. 하지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 다음, 모메리 책을 브라더후드에게 준 건 메리엇이야. 브라더후드는 당연히 월요일 런던으로 가는 기차에 그 책을 들고 탔겠지. 하지만 누가 그걸 특별히 눈여겨봤을까? 그가 그 책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은 그 책을 준 사람이겠지. 하지만 메리엇이 브라더후드와 랜달 스미스 양의 관계와 그가 그녀에게 한 약속을 알고 있었을까? 그건 나중에 말해줄게. 아모 메시지의 실제 내용을 보면 아직 다룰 때가 아니야. 그 메시지에서 이렇게 말했잖아. 당신이 신념을 저버린다면 죽을 것이다. 지금 생각해보니 이 아모는 순전히 신학적이야. 그리고 그런 메시지를 보낼 만한 사람은 이 근처에 한 명뿐이야. 너무 메시지를 확대 해석하려는 것 같은데. 그 다음, 메리엇은 화요일 3시 기차를 탔어. 그 사실을 숨기지 않았지? 왜 우리에게 말했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3시 47분 기차에서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살인을 계획했기 때문이야. 3시 기차는 그의 알리바이였고 메리엇이 자기 알리바이를 확실히 각인시키려 했던 거야. 우리가 시신을 발견하기 직전에 흡연실에서 범죄에 관해 토론했던 거 기억나? 알리바이를 확립하기 위해 범인이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메리엇이 말했었잖아. 그 순간 메리엇이 하고 있던 일이 바로 알리바이 구축이었던 거야. 나는 메리엇이 뭐라고 했는지 잊고 있었어. 그걸 잊으면 안 되지. 그럼 이 이야기를 메리엇이 시작했다는 것도 잊었겠네? 그는 기분 전환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싶어지는 날이라고 말하면서 이 주제를 꺼냈지. 그러니까 메리엇은 범행을 머릿속에서 떨쳐내지 못했던 거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살인이라는 주제를 추상적인 방식으로 떠올리며 이야기를 시작하려 했던 거라고. 너는 메리엇을 꽤 냉정한 사람으로 말하는구나. 어느 정도 그런 면이 있지. 생각해봐. 메리엇은 라운드를 시작했을 때 자기가 죽인 시신이 철도 아치 아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 그러다 평정심이 무너졌고 드라이버 샷을 제대로 치지 못했어. 그래. 하지만 그건 그냥. 난 그저 사실만 언급하는 거야. 그게 꼭 의미 있다고 말하는 건 아니야. 어쨌든 내 샷이 크게 휘었고 그래서 우리가 브라더후드의 시신을 발견하게 됐지. 그건 메리엇에게는 충격적이었을 거야. 그가 한순간 동요했던 걸 기억할 거야. 우리는 메리엇에게 의사를 데려오라고 했는데 꽤 신나서 내려갔잖아. 그 후로 기억나겠지만 조사하는 내내 메리엇은 가엾을 정도로 불안정한 상태였어. 그는 우리에게 브라더후드를 교회 묘지에 묻을 수 있을지 걱정되어 그런다고 했지만 생각해봐. 그가 얼마나 흥분하고 불안해했는지 말이야. 어쨌든 배심원들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결론을 내렸고 기억해봐. 메리엇은 우리가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믿기를 원했어. 판결이 나자마자 그의 고민은 사라졌고 그때부터 메리엇은 이 사건에 흥미를 잃은 것처럼 보였지. 하지만 그는 한 가지 실수를 했어. 카마이클이 랜다 스미스 양의 사진을 보여줬을 때 기억나? 메리엇은 누군지 모른다고 했잖아.
우리가 아직 파악하지 못한 사건의 전모가 있다고 생각해.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지역의 모든 성직자를 알고 있는 메리엇이 빈버의 정 교구장 딸을 모른다는 게 이상하잖아. 어떤 이유로든 그녀를 모른 척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 거야. 메리엇은 사진을 빈버로 가져가서 확인해 보겠다고 했지. 그날은 가게들이 일찍 문 닫는 날이어서 킴벨의 사진관도 문을 닫아야 했어. 하지만 메리엇은 킴벨의 사진관이 문을 닫지 않았다는 어설픈 이유를 대며 돌아왔잖아. 그리고 사진 속 인물이 누구인지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인생 이야기까지 들려줬지. 나는 메리엇이 거기서 실수했다고 봐. 우린 그때 의심을 해야 했어. 하지만 우린 의심하지 않았지. 그는 같은 날 밤 내 방에서 브릿지 카드 게임을 했어. 사진이 변한 것처럼 보였을 때 메리엇이 엄청나게 놀랐잖아. 완전히 긴장해서는 우리가 조사를 멈춰야 한다고 했지. 살인범들이 그렇듯 미신을 믿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미신을 근거로 우리가 조사를 그만두게 했지. 물론 실패했지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던 거야. 데버넌트가 비밀 통로에 숨어 있었으니까. 그런데 나는 증명할 수 없지만 암호가 적힌 종이를 가져간 게 데버넌트가 아니라 메리엇이었다고 확신해. 그리고 우리가 데버넌트를 발견했을 때 메리엇이 암호를 가져갔다는 사실을 숨기는 동시에 의심의 초점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결과를 가져왔던 거야. 사실 이 부분에서 나는 메리엇이 실망스러운 행동을 했다고 생각해. 그는 무고한 사람이 혐의를 받는 걸 보고도 그를 변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잖아. 오히려 그는 데버넌트의 죄를 확신한다고 나에게 단호히 말했으니까. 하지만 우린 그를 너무 가혹하게 판단해서는 안 돼. 데버넌트가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나서려 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를 곤란하게 했던 또 하나의 증거가 있는데 이제야 이해가 돼. 익명의 편지 뒷면에서 발견했던 세탁 목록이라고 부르던 단어 기억나? 그게 어쨌다는 거야? 그건 암호의 일부가 아니라는 게 분명해졌어. 그래, 확실하지는 않지만 암호처럼 보이지는 않았어. 그렇다면 두 가지 가능성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 같아. 하나는 이 반쪽짜리 종이 한 장뿐인데 암호가 쓰이기 전까지는 백지였을 거야. 그런 다음 브라더후드의 손에 들어갔고 그가 목록을 적을 종이를 찾다가 이 종이를 발견해 썼다는 거지. 나도 그랬다고 생각해. 그렇다면 그 목록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겠지. 브라더후드의 필체는 아닌 것 같지만 물론 기차에서 썼다면 필체를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겠지. 다른 가능성은 뭐야? 반대로 생각해보는 거야. 이 목록이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종이에 목록이 적혀 있었고 살인자가 브라더후드에게 암호 메시지를 보내려고 할 때 우연히 그 종이를 집어들어 적은 거야. 뒷면에 목록이 쓰여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한 채 말이야. 그것도 가능하겠네. 그렇다면 그 목록이 더 중요해지는 거 아닐까? 브라더후드가 아니라 살인자가 쓴 거니까. 살인자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도 있는 거잖아. 꽤 모호한 단서네. 내가 기억하기로는 양말, 조끼, 옷단, 깡통이라고 쓰여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 하지만 그 단어들이 종이 가장자리에 쓰여 있었던 건지 종이가 반으로 찢기기 전에 쓰여 있었던 건지 물어본 거 기억나? 내 생각에 단어는 일부일 뿐이고 아마도 나머지 반쪽에 더 많은 글이 적혀 있었을 수도 있는데 종이가 찢어지면서 사라졌다고 봐. 그래서 그 단어를 복구했다는 거야? 그런 것 같아. 너한테 보여주려고 지금 쓰고 있는데. 리브스는 잠시 무언가를 적더니 고든 앞에 두 장의 종이를 놓았다. 하나는 빈 종이었고
다른 종이는 내용 일부분을 가려놓았다. 맞네. 고든이 말했다. 양말, 삭스, 조끼, 베스트, 옷단, 햄, 통조림, 틴스. 모두 있네. 내가 나머지 반쪽 단어를 맞춰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단어 앞에 쓰인 글자를? 솔직히 말하면 난 평생 수수께끼를 맞춰본 적이 없어. 리브스는 가렸던 종이를 지우고 고든에게 다시 읽게 했다. 교회용 무릎방석, 핫삭스, 수학, 허베스트, 성가, 앤썸, 아침 예배, 매탄스. 이런, 놀라운데? 이런 걸 해내다니 상으로 만년필이라도 받아야겠는걸? 진지하게 생각해봐. 종이가 찢어지기 전에 이런 단어들이 쓰여 있지 않았을까? 물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전부 교회와 관련된 단어잖아. 적어도 수학은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니 교회와 연관된 단어로 볼 수 있지. 이런 종이가 성직자의 방이 아니라면 어디에 있었을까? 솔직히 말해 이걸로 메리엇의 혐의가 확실해지지 않아? 확실히 메리엇에게 몇 가지 물어보고 싶어지네. 하지만 메리엇이 브라더후드를 해쳤다고는 믿기 어려워. 메리엇에게 물어볼 수는 없어. 대신 시험해봐야 해. 무슨 시험? 그 지팡이가 쓸모가 있겠어. 우연히 메리엇이 지팡이를 발견하게 해서 그의 반응을 보는 거야. 미국에서는 그런 방식을 쓴다던데? 카마이클이라면 원래 덴마크에서 시작된 방법이라고 말했을 거야. 왜 덴마크야? 레브스, 햄릿을 연구하고도 모르겠어? 햄릿이 왕과 왕비를 시험한 것과 똑같잖아. 내 생각에 이 방법은 꽤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갑작스러운 암시나 유도로 사람의 마음을 떠보는 건 너무 쉽기 때문이야. 만약 메리엇이 오늘 오후에 네가 주운 그 지팡이를 보고 움찔하거나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인다면 난 아직 메리엇을 유죄라고 생각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든. 하지만 그에게 설명을 요구할 준비는 되어 있어. 좋아. 사두개인 같은 친구야. 네 마음대로 해봅시다. 지팡이와 골프공을 내 방, 눈에 잘 띄는 곳에 놓아둘게. 저녁 식사를 하면서 메리엇에게 식사 후에 내 방으로 오라고 하는 거야. 우리는 식사를 일찍 끝내고 비밀 통로로 들어가 있자고. 거기서 메리엇이 방에 들어올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는 거야. 메리엇을 네 방으로 오라고 하는 게 실수는 아닐까? 어떻게든 그를 경계하게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메리엇이 자연스럽게 네 방으로 들어오게 해볼게. 그 부분은 나한테 맡기고 저녁 식사가 끝나자마자 준비해. 우린 당구실 쪽 통로로 올라가자. 21화 시험. 메리엇은 리브스와 고든, 카마이클과 함께 저녁 식사 자리에 앉아 있었다. 리브스의 자제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만드는 상황이었다. 그는 카마이클이 함께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고 방금 품게 된 의심을 그에게 말하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리브스는 고든이 아무렇지도 않게 의심을 숨기고 평소처럼 익살스러운 농담으로 메리엇과 대화하는 모습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메리엇, 현금은 좀 들어왔어? 고든의 첫 번째 농담이었다. 그냥 평소랑 같았지. 내 생계를 헌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다행이야. 안 그랬다면 내가 너한테 빌린 2실링 6펜스를 갚으려면 시간이 좀 걸렸을 거야. 성가대 찬양은 어땠어? 그럭저럭. 메리엇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알고 있나? 카마이클이 끼어들었다.
롱펠로의 마을 대장장에 나오는 구절 중에 묘한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있어. 기억할 테지만 대장장이가 일요일 교회에 가서 목사가 기도하고 설교하는 것을 듣고 성가대에서 그의 딸의 목소리를 듣는다라고 하잖아. 맥상 대장장의 딸을 언급하는 게 분명한데 일반적인 문법 규칙으로는 목사의 딸이 되어야 해. 나는 교회에 자주 가지는 않지만. 베리엇, 고든이 끼어들었다. 교회에서 성가를 자주 불러? 성가라는 단어에 리브스는 마치 공중으로 몸이 튀어오르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메리엇은 흥분의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고맙게도 아주 가끔 불러. 저녁 예배 때? 아침 예배는 아니고? 리브스는 살짝 얼굴을 찡그렸다. 중요한 단어를 대화에 끼워 넣으려는 그의 노력이 너무나 억지스럽고 의미 없어 보였다. 메리엇이 세탁 목록에 적힌 단어를 실수로 같은 종이에 적어 브라더후드에게 보낸 암호의 내용과 연결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아침 예배는 아니야. 테데움은 성가대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내야 하거든. 그럼 큰 행사를 할 때만 부르겠네. 추수감사절 같은 날. 그런 식이지. 거든 오늘 저녁에는 교회 일에 관심이 많아 보이네. 혹시 성가대에서 노래라도 하려고? 아니야, 친구. 네가 좀 더 편안한 무릎 방석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말이야. 사실 얼마 전에 방석을 새로 주문했어. 내일 런던에 가서 그 일을 처리해야 해. 리브스는 피가 끓어오르는 듯한 전율을 느꼈다. 아주 작은 확신에 불과했지만 세탁 목록에 대한 자신의 추측을 믿기에는 충분했으니까. 메리엇이 최근에 새 무릎 방석을 주문했다니 모든 게 딱 들어맞았다. 축하해, 메리엇. 카마이클이 말했다. 며칠 전 장례식에서 나는 고인을 추모하기보다는 무릎 꿇는 게 불편하다는 생각을 더 많이 했거든. 그나저나 브라더후드와 더 이상 논쟁할 수 없게 되었군. 이제 그는 대답할 수 없으니 말이야. 오늘 저녁에도 그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어요. 지난 주일에 멈춘 곳에서 그냥 둘 수는 없었거든요. 그가 주장한 불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싶었어요. 브라더후드가 너도는 영원히 되지 않길 바라야겠군. 카마이클이 킥킥거리며 말했다. 브라더후드의 유령이 논쟁을 이어가기 위해 돌아온다면 메리엇 자네는 무척 당황스러울 거야. 이제 그는 엄청난 전문 지식을 가졌을 테니까. 카마이클, 메리엇이 말했다.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당신 자신도 심령 현상을 믿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괜찮아. 고든이 말했다. 만약 브라더후드가 다시 나타난다면 넌 테마의식을 하면 돼. 그의 몸에 말뚝을 박으면 되잖아. 아주 효과적이라고 하던데. 어라? 그는 시계를 보며 덧붙였다. 이렇게 늦은 줄 몰랐네. 모독의 무선 장비 고치는 걸 도와주기로 했거든. 그럼 이만. 고든은 나가면서 리브스의 코트를 살짝 잡아당겼다. 하지만 고든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서두르는 것 같지 않았다. 대신에 그는 곧장 메리엇의 방으로 향했고 계단을 3칸씩 뛰어 올라갔다. 메리엇의 방에서 고든의 행동은 상세히 기록할 만큼 매우 흥미로웠다. 먼저 그는 방에 있던 3개의 파이프 중 2개를 꺼내 석탄통 뒤에 조심스럽게 숨겼다. 그리고 남은 하나의 파이프를 두 쪽으로 부러뜨렸다. 그리고는 가까운 담배통에서 몇 가닥의 담뱃잎을 꺼내 파이프 입구에 꽉 밀어 넣었다. 그런 다음 벽난로 위에 있던 깃털 2개를 망설임 없이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방을 떠나며 혼잣말을 했다. 친구야, 네 파이프를 망가뜨렸어. 네가 파이프 클리너를 찾으러 돌아다니지 않는다면 나는 깜짝 놀랄 거야. 그러고는 아래층으로 내려와 리부스가 있는 텅 빈 당구실로 갔다. 클럽 위원회는 비밀 통로를 어떻게 조치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고 덕분에 두 친구가 다시 통로로 들어가는데 아무런 어려움도 없었다. 리부스가 손전등을 비춘 통로는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았던 신비감은 사라졌지만 대신 우물하고 스산한 분위기가 돌았다. 살인자가 숨어 있을 것이라 기대했을 때는 유령을 떠올리지 않았지만 이제는 은신처를 지나갈 때마다 약간 숨이 멎는 기분이 들었다. 많은 성직자가 이곳에 몸을 숨겼다. 하지만 이제는 성직자의 범죄를 엿보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니 기묘한 아이러니였다. 리보스의 방 패널에는 2개의 틈이 있었고 그 틈을 통해 흔들리는 불빛 속에서 리부스의 안락의자 옆에 놓인 단단한 참나무 지팡이의 어두운 윤곽을 볼 수 있었다. 우연히도 지팡이는 마치 누군가가 오른손으로 잡고 있는 것처럼 정확히 서 있었다. 누군가 방에 들어와 전등을 켜면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다. 계단 위로 목소리가 들리는 것을 보니 저녁 식사가 끝난 모양이었다. 두 사람은 계단 아래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카마이클의 높은 톤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었는데 아마도 아직 오지 않은 메리엇에게 하는 듯 했다. 마침내 소년같이 경쾌한 메리엇의 발소리가 들렸다. 그는 여전히 교회 마당에서 리부스가 들었던 찬송가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네 고생 아닌 건 옛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메리엇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면서 발소리와 함께 노랫소리도 사라졌다. 그리고 정적이 찾아왔다. 기대감으로 가득한 침묵이었다. 고든에게는 불안으로 가득한 시간이기도 했다. 왜 메리엇이 오지 않는 걸까? 혹시 주머니에 다른 담배 파이프를 가지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작은 나무 조각이나 종이 클립으로 막힌 부분을 제거한 걸까? 아니다. 메리엇이 성급하게 문을 열었다. 메리엇의 발소리가 다시 복도에서 들려왔다. 그는 여전히 찬송을 부르며 바쁘게 움직였는데 마치 새끼를 빼앗긴 어미곰 같았다. 전성길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날 찬송하면서. 그 순간 갑자기 문이 열리고 불이 켜졌다. 죽게 떠나가기 원. 목소리가 멈췄다. 파이프가 나무 바닥 위로 떨어지면서 날카롭고 신경 긁는 소리를 냈다. 메리엇은 마치 얼어붙은 듯 문턱에 서서 참나무 지팡이를 쳐다보았고 그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리부스는 흥분과 안도감이 뒤섞인 깊은 숨을 들이쉬면서 가벼운 휘파람 소리와 함께 내뱉었다.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존재를 드러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주의할 필요는 없었다. 메리엇은 돌아섰고 마치 쫓기는 사람처럼 침묵 속에서 복도를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리고 메리엇의 방문이 닫히는 소리와 열쇠 잠그는 소리가 들렸다. 리부스와 고든은 복도 입구를 막고 있는 소파를 조심스럽게 밀어낸 뒤 방으로 들어섰다. 메리엇은 파이프를 떨어뜨린 채 불도 끄지 않고 나갔다. 자, 메리엇의 무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리부스가 물었다. 그의 방으로 가봐야겠어. 고든이 말했다. 안 돼, 그러지 마. 아직 메리엇에게 무슨 말을 할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잖아. 지금은 그냥 내버려둬. 들어가지는 않을 거야. 고든이 말했다. 그는 발끝으로 복도를 살금살금 걸어가
메리엇의 방문 앞에 멈춰서 망설였다. 그때 갑자기 안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맙소사. 맙소사. 고든은 다시 살금살금 돌아와 심각한 얼굴로 말했다. 에바 레버스, 난 이해할 수 없어. 정말 난 이해할 수 없다고. 우리가 이해하느냐 못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설명은 나중에 들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난 메리엇에게 가서 네가 혹시 살인자야?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게다가 난 메리엇이 살인자라는 걸 알고 있어. 경찰에게 내가 알고 있는 걸 이야기하고 그들이 알아서 하게 맡겨버리는 것도 비겁하게 느껴져. 게다가 난 메리엇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원치 않아. 하지만 나는 랜다 스미스 양에게 데버넌트를 구해내겠다고 약속했어.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렇게 느낀다면 내가 메리엇과 얘기해볼까? 나를 믿어줄 수 있겠어? 고맙긴 한데 알잖아. 이건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내가 결론을 내야 해. 그렇다면 내가 너라면 편지를 쓸 거야. 메리엇의 행동 중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걸 간단히 지적하고 설명을 요구하는 거지. 브라더후드의 살인사건이 여전히 신경 쓰이고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메리엇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해. 그게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말이야, 리부스. 난 메리엇이 살인범이 아니라고 확신해. 네가 원하는 건 메리엇에게 설명할 기회를 주고 싶은 거잖아. 그래. 하지만 이 모든 게 연결돼 있어. 내가 어떻게 메리엇을 의심하게 되었는지 말하려면 내가 가진 모든 증거를 설명해야 해. 결국 단도직입적으로 물을 수밖에 없어. 난 메리엇이 데버넌트의 누명을 벗겨줄 수 있을지 확인해야 해. 그렇게만 해준다면 메리엇이 해외로 떠나도 신경 쓰지 않을 거고 도망칠 시간을 줄 수도 있어. 하지만 난 메리엇에게 현재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려줘야 하고 반드시 메리엇에게 고백을 받아내야 해. 하지만 그건 불가능해. 고든, 방법이 생각났어. 전화야. 전화라면 얼굴을 보지 않고도 이야기할 수 있잖아? 원하지 않으면 대답하지 않아도 돼. 마치 상대가 없는 것처럼 설명하고 끊으면 끝이지. 바보같이 들리겠지만 내 의도를 알겠지? 오히려 공개적일 것 같은데 교환원들이 마음만 먹으면 모든 걸 엿들을 수 있지 않아? 그래. 그걸 깜빡했네. 그럼 내일 아침 한가한 시간에 직원 사무실 통화관을 10분 정도 사용할 수 있느냐고 관리인에게 물어볼게. 그리고 메리엇을 불러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부 할 거야. 리브스, 그 통화관의 문제는 대화용으로 설계되지 않았다는 거야. 관 하나로 번갈아 이야기하고 들어야 해. 그게 더 좋아. 메리엇이 내 말을 방해하지 않을 테니까. 이제 제발 카드를 좀 치자. 내 신경이 완전히 엉망이야. 22화 안개 속에서. 여보세요? 메리엇? 네, 누구세요? 브라더후드와 관련해서 할 말이 있는데 내가 누군지 말하기 전에 아마 짐작할 테니 먼저 말할게. 나 리부스야. 지금 이 전화로 10분 정도 얘기할게. 내 말을 끝까지 들으면 너에게도 이롭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네가 직접 만나 대화하는 게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야. 물론 중간에 끼어들려 해도 내가 듣지 못할 테니 소용없을 거고. 지난주 너의 행적을 꽤 정확히 추적했어. 이제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그리고 부인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설명할게.
물론 세부 사항에서 약간의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맞을 거로 생각해. 네가 브라더후드를 좋아하지 않았다는 건 이해해. 우리도 그랬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단순히 그를 싫어했던 데 반해 너는 그를 증오했어. 그가 무신론 강연을 시작하기 전이었는지 이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그 전에 그와 다툼이 있었고 그래서 그가 강연을 시작했을 수도 있겠지. 어쨌든 브라더후드가 너의 신도들의 신념을 흔들려고 하자 너의 증오는 절정에 달했고 결국 그를 제거하기로 결심한 거야. 나는 이 일을 도덕적으로 판단하지 않을게. 당시 너는 아마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느꼈을 거고 성경 속 선례들로 그 일을 정당화했겠지. 너에게는 그 일이 마치 해로운 곤충을 박멸하는 것과 같았을 거야.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지는 않을게. 널 망설이게 한 건 양심적 거리낌이었을 테지? 넌 네가 증오하던 사람의 육체를 파괴함으로써 신의 창조물을 없애는 일을 주저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생명을 갑작스럽게 끝내버리면 그의 영혼이 어떻게 될지 두려웠겠지. 넌 그에게 그가 직면한 위험에 대해 경고해야겠다고 결심했지만 경고하면서도 네가 발각되지 않을 방법을 고민했어. 그래서 너는 브라더후드에게 불멸에 관한 책을 선물로 보냈던 거야. 그가 강연했던 주제였으니 자연스러워 보였겠지. 그러고 나서 익명의 숫자로만 구성된 메시지를 보냈어. 브라더후드처럼 똑똑한 사람이라면 그 숫자가 암호이고 그 책이 암호의 열쇠라는 걸 알아챌 수 있도록 배열했지. 네가 보낸 메시지, 당신이 신념을 저버린다면 죽을 것이다 였고 그 정도 경고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거야. 하지만 브라더후드는 월요일에 그 책을 기차에 두고 내렸고 화요일에 도착한 너의 경고는 너무 늦어버린 거지. 너의 알리바이는 아주 훌륭하게 계획되었더라. 넌 런던으로 갔고 우리에게 그 소식을 알려줬지. 지팡이 외에는 무기가 될 만한 건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어. 하지만 공범이 있었지. 그날 철도 위를 덮은 짙은 안개 말이야. 안개로 기차의 움직임은 느려졌고 시간표도 오락가락했으며 객차도 잘 보이지 않았어. 넌 나를 잘 선택한 거야. 내 생각에 넌 브라더후드의 파산이 곧 공개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거야. 어쨌든 런던에 도착했을 때 그 사실을 확실히 알아냈지. 이제 네 계획은 더 뚜렷해졌어. 살인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해석되도록 하는 계획 말이야. 넌 브라더후드와 같은 기차를 탔고 돌아올 때도 일부러 같은 기차를 탔어. 네가 그를 미행했겠지. 안개 속에서 그를 몰래 따라다니는 건 너에게는 쉬운 일이었을 거야. 넌 그가 객차로 들어가는 걸 봤어. 내 생각에 아마도 객차의 마지막 칸이었을 거야. 넌 실망했겠지. 왜냐하면 바로 뒤에 있는 객차를 탈 수 없었으니까. 하지만 상관없었어. 대신 넌 바로 앞칸에 탔지. 둘 다 1등석에 탑승했고 객차에 혼자 있었어. 이런 날씨와 사람이 거의 없는 객차에서 살인을 하는 건 어렵지 않았겠지. 기적이 울렸고 넌 안개 속으로 나아갔어. 기차가 출발하고 일정 거리까지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야. 너에게 익숙한 장소가 필요했으니까. 안개 속에서 공격을 시도할 경우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겠지. 넌 기차가 페스턴 오트빌 고가교의 시작 지점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고 예상대로 신호로 기차가 멈춰섰어. 그건 기차가 고가교의 시작 지점에 있다는 걸 의미했지. 그 장소에서 사람이 떨어지면 처참하게 박살날 것은 분명했어. 또 철로 곡선 때문에 다른 객차에서 너의 객차는 보이지 않았지. 어느 경우든 안개 속에서 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 그때 넌 주머니에서 골프공을 꺼냈지. 흔하디 흔한 브랜드라서 추적이 까다로운 골프공이었어. 넌
기차 왼쪽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고 브라더후드의 객차 창문을 향해 공을 뒤쪽으로 던졌어. 엔진에서 멀리 있는 창문 말이야. 너의 의도는 공이 상당한 속도로 튕겨나가 아래 계곡으로 떨어지게 하려고 했어. 그곳에서 공이 발견되더라도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 말이야. 하지만 공은 곡가교의 철교 위에 걸렸고 내가 발견했어. 브라더후드는 그 소리에 놀라 네가 바랬던 대로 창문 밖으로 머리를 내밀었지. 그 순간 너는 그의 머리를 지팡이로 세게 내려쳤고 그는 의식을 잃고 창틀에 몸이 겹쳐진 채로 쓰러졌을 거야. 기차가 멈춰섰고 안개가 자욱한 상황에서 왼쪽 발판을 따라 빠르게 움직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거야. 하지만 서둘러야 했지. 기차가 언제 다시 움직일지 모르니까. 넌 그의 정기권을 빼앗고 대신 페스턴 위처칭 3등석 표를 넣어두었어. 네가 타고 있던 기차는 페스턴 위처치에 정차하지 않았으니 이 표는 브라더후드가 나중에 출발한 기차에서 떨어졌다고 사람들을 믿게 했을 거야. 그리고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 그의 시계를 조작했고 같은 시각을 가리키는 손목 시계도 그에게 채웠어. 하지만 여기서 넌 실수를 했지. 그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지? 넌 희생자가 아직 숨을 쉬고 있는 동안 이 모든 일을 했을 거야. 기차는 여전히 신호 때문에 멈춰 있었으니 주머니를 뒤질 시간은 충분했겠지. 네가 준 암호 메시지가 적힌 편지가 그의 주머니에 있었는데 파기할 필요까지는 없었다고 생각했을 거야. 암호를 해독할 수 없을 거라 확신했을 테니까. 하지만 넌 암호가 적혀있던 메모지 뒷면에 찬송가, 아침 예배 등을 적어둔 것을 잊고 있었던 거야. 결국 그 단서가 너와 범죄를 연결짓는데 도움을 줬어. 그리고 넌 침대칸 예약표도 발견했는데 역시 파기하지 않았지만 날짜를 수정했지. 넌 빠른 판단으로 화요일 침대칸 표는 나중에 지나가는 4시 50분 기차를 이용하는 승객에게는 필요하지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야. 그런 다음 너는 숨이 붙어있는 브라더후드를 붙잡아 객차 창문 밖 곡가교 너머로 던졌어. 아마도 기차가 출발하려던 순간이었거나 이미 움직이는 중이었을 거야. 잠시 후 넌 그의 모자가 선반에 놓여있는 걸 보고 창밖으로 던졌어. 그리고 네가 의도치 않게 떨어뜨린 물건이 있었는데 바로 브라더후드를 내리친 지팡이였지. 아마도 네 손에서 미끄러졌겠지.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지팡이는 고가교 끝 몇 미터 아래 뚝에서 발견됐어. 빈버에서 도착해 넌 곧장 우리에게 왔고 3시 열차로 돌아왔다고 알렸지. 그 후로 넌 여러 차례 끔찍한 순간들을 경험했을 거야. 내 실수로 공이 시신이 있는 곳에 떨어져 피해자를 발견했을 때, 미신적 공포에 사로잡혀 사진이 살아있다고 착각했을 때, 내 책장에서 네가 브라더후드에게 줬던 책을 봤을 때, 그리고 어젯밤 내 방에 들어와 범행에 사용했던 지팡이를 봤을 때 말이야. 하지만 네가 더 큰 공포를 느낀 건 살인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무고한 데버넌트를 구하기 위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어야 할 거야.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네가 그를 도우려는 마음이 있었다고 믿어. 꼭 그래야만 할 거야. 나는 네가 이 사실들을 작성해 내 방으로 가져와 서명하기를 바라. 내가 증인이 되어줄 거고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고든도 그렇게 해줄 거야. 그러고 나면 네가 가고 싶은 곳 어디든 자유롭게 갈 수 있어. 성직자인 네 신분과 우리 우정을 존중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너의 자백은 데버넌트가 사형이나 종신형을 면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개되지 않을 거야. 물론 우리도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는 셈이지만. 그때 통화관 사무실 문이 열리고 카마이클이 들어오면서 말했다. 안녕, 리버스. 데버넌트가 자백했다는 소식 들었나? 미안. 통화 중인 줄 몰랐네.